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손수 장만한 일터에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살았던 그녀.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건은요, 대구 정화조 살인사건입니다. 2007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에서 실종되었던 이 씨는요, 실종 4년 만인 2011년에 자신이 운영했었던 모텔의 정화조 안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녀는 젊어서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고요. 이혼 이후에 모텔 사업에 전념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본 여인이었어요. 실종 당시까지도 10년 동안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2011년 3월 11일에 아들에게 수영장에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씨가 가기로 했었던 수영장에서 그녀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 가지 추가적인 의문사항도 제기되죠. 그녀의 수영장 지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5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 당일에 발견된 이 씨의 차는요, 항상 되던 그 자리가 아니라 되게 후미진 구석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 의자와 페달이요, 키 160cm의 여자가 운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었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앉자마자 그 자리부터 조절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평균적인 남자들이 앉는 그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사람이 그녀보다 키가 큰 남자이거나 혹은 키가 되게 큰 여자이거나 이런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치밀한 범인이었다면 의자 간격을 조절을 해놨겠죠. 치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씨에게는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의 직업이요, 무속인이었어요. 30년 동안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었는데, 그녀가 실종된 뒤에 어느 날 언니는요, 동생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동생이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불어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물에 젖어있던 동생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이 언니가요, 형사들한테 모텔 주변의 저수지랑 그 앞에 정화조를 조금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 씨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수지는 물을 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투영이라고 하죠. 이 씨의 언니 또한 이 씨가 갑자기 실종된 것에 대해서 이건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 죽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직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녀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자, 지금 사진 하나 보이시죠? 맨홀 속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요,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어요. 재수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재수사를 시작했고요. 모텔의 정화조를 우리 한 번 더 보자, 다시 한번 들춰봐요. 근데 그 정화조 중에서요, 4번째 정화조의 수색을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이 아래 보이시는 넥타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분명히 4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넥타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 속을 막 파서 들춰봤더니 그 안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게 실제 그 정화조예요. 시신이 발견됐던 그 정화조예요.
끔찍하죠. 그 시체의 머리는요, 검은 색깔 비닐 봉지로 쌓여져 있었고요. 그 봉투가요, 이렇게 넥타이로 묶어놨대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둔기로 한 대 맞은 거예요. 3대 정도를 가격을 당한 흔적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흐르니까 그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위에를 묶은 걸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녀는 가장 더러워서 시체를 은폐하기 쉬운 1번에서 2번 정화조가 아닌 비교적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있는 4번 정화조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여러분, 정화조가요, 첫 번째에서 가장 큰 찌꺼기를 걸러내요. 그래서 첫 번째 정화조가 제일 더럽고요. 번호가 뒤로 갈수록 물이 좀 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살인자였다면 좀 더 지저분한 곳에 은닉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번호가 높아질수록 깨끗해요. 1번, 2번이 가장 더러워요. 그럼 4번은 비교적 깨끗한데 왜 여기에 있냐는 거죠. 왜 여기에 시신을 했냐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뭐냐면 이 모텔이랑 오랫동안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업체가 보통 오면 1, 2, 3, 4번을 다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면 어디만 열어보냐면 제일 더러운 거 있죠. 1, 2, 3번만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럼 4번에 넣었다는 건 뭐야? 1, 2, 3번만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짓이 아닌가. 자, 여러분, 이 4번 정화조를 열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물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이게 무슨 미생물을 뭐 번식시키는 건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상당히 물에서 이렇게 많은 수면을 차지하거든요. 이 플라스틱 구조물이. 자, 근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 체중이 유지된 상태에서 저 안으로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 플라스틱 부유물 밑으로 깔아앉아요. 이거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실제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구조물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렇다면 시신의 은폐가 용이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죽이자마자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업체가요, 정화조를 청소할 때 4번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안에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단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정화조 안에는요, 남성의 넥타이, 그리고 비닐봉투,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었던 분홍색 바지가 발견이 됩니다. 자, 먼저 넥타이에 대해서요, 아들인 김 씨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던 것이라는 증언이 나와요. 아들의 주변 지인이 그거 걔가 평소에 자주 하고 다니던 넥타이인데? 이런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었던 그 비닐봉투는요, 모텔에서 평소에 세탁물을 집어넣을 때 사용했었던 비닐과 과학적으로 동일한 해, 동일한 공장, 동일한 기계에서 제작되었음이 밝혀집니다. 또한 그녀가 수영장을 간다고 했었던 그날의 상황과 맞지 않게 이 씨는요, 평소에 모텔에서만 입고 있던 그런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녀가 평상시에 외출할 때 신었었던 구두도요, 모텔에 그대로 있었고 시신은 맨발인 채로 발견이 됐고요,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황들로 밀어볼 때 이 씨의 아들인 김 씨가 범인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제기가 됩니다. 자,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의 말에 따르면 이 씨가 3월 11일 오전 6시경에 자신을 깨웠대요. 깨워서 엄마 수영장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나갔대요. 근데 정작 모텔 손님의 출입사항을 체크하는 문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엄마가 입력한 건 그 전날 오후 5시까지만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이후에 모텔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의 기록들은 아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자, 사건 직후에 그 수부실에 있었던 전기장판이랑요, 분홍색 이불이 갑자기 사라졌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누군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루미놀 반응을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김씨의 여동생이요, 왜 우리 오빠를 의심하냐 이러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더 바본 건 뭔지 알아요? 못하게 해서 안 했어요. 혈흔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단서인데. 자, 그래서 결국엔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요. 왜 그런 정확한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보고만 있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찾아보면 되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요, 그 모텔 밑에 담벼락이에요. 담이 엄청 높죠. 자,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 김씨가요, 김씨가 아들이죠. 그 아들이요, 이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혹시 누군가 사체를 유기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2년 동안 모텔 접수실에서 CCTV를 자기가 감시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누군가가 엄마의 시신을 여기다가 유기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감시했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굳이 거기에. 그런데 김씨로부터 모텔을 얘가 2년 정도를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근데 그 김씨로부터 모텔을 인수받은 새 주인의 말에 따르면 모텔에는 CCTV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차인벨이 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높은, 이 보시면 담벼락 보이시죠? 이렇게 높은 담벼락을 통해서 침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입구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센서가 울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들었냐는 거예요, 아들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저희는 0시에서 1시 사이에 전기세를 아끼려고 모텔의 모든 전원을 다 차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를 틈타서 범인이 시신을 유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자, 경찰은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토대로 2011년 7월 아들 김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고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몇 가지 정황은 인정되지만 정확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살해 장소로 추정됐던 그 수부실 기억하시죠? 거기 여동생 때문에 루미놀 반응 못했잖아요. 그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경찰에서 여동생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그것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해요. 근데 2013년 11월 28일 2심에서도요, 그 항소가 기각이 돼요. 증거 불충분이다. 그 핏자국만 있었어도. 그래서 무죄 판결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피가 발견이 됐다면 이 아들이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면서 이 아들이 범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일 수도 있나?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머리를 3번을 가격을 했는데, 이 가격을 한 게 되게 힘이 없는 남자 손으로 가격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간에 제기됐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여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2명이 같이 했을 것이다. 이 둔부가 깨진 부위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실험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진이에요. 자, 재판에서요, 이 재판에서는요, 시신이 유기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시신이 죽은 직후에 유기가 됐느냐, 아니면 조금 지나고 나서 유기가 됐느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살해 직후에 유기를 했다 그러면 범인이 그 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근데 김 씨가요, 이렇게 주장해요. 아닙니다.
그 사체는 바로 유기된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유기가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구조물 있죠. 그 구조물 위에 시신이 떠올라 있는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만약에 뭐 사체를 바로 누군가 버렸으면 밑에 가라앉았어야 되는데 위에 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줘요. 엄마의 그 사진을. 자, 그래서 결국 나는 아니다 이 소리죠. 나는 아니다 그 소린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엄마한테 내연남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이랑 우리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마 그 아저씨가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내연남의 알리바이는 정확하게 입증이 돼서 그 사람 범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입증이 돼서 그 사람은 용의선상에서 멀어졌어요. 자, 그래서 경찰이요. 진짜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유기를 했나?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정화조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요. 문의를 했더니 정화조 업체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처음에 발견됐을 땐 그렇게 물 위에 떠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뭐 넥타이가 보여가지고 속으로 꼬챙이를 넣어서 집어 꺼낸 거예요. 위로 물을 덜어내고 나서 저희가 위로 끄집어 올려낸 거고요. 그 끄집어 올려낸 거를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인 상태였는데 정화조 업체에서 이걸 끌어올린 거예요. 정화조 업체에서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사실은 뭐냐? 팩트는 뭐냐? 죽고 나서 바로 유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범인이겠어? 아들이 범인이지. 근데 그게 물증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명백한 정황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요, 김 씨는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재판 결과였겠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만한 그런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단순히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만 가지고서 범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범죄 현장에서의 명백한 증거를 찾기에 방해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다면 다른 그 어떤 살인보다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자, 대구 정화조 살인 사건은요,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이 없어요. 시신은 있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